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배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네, 공무원과 검사의 비리를 밝히고 싶어요. 스토킹으로 또 신고당했어요. 청소 중인 복도를 지나가다가 골절을 당했어요. 가짜 명품백을 구입했어요. 명품백. 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좀 접수되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돌아온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며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주는 시간.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합니다. 4월에도 많은 법령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법제처에 따르면 무려 85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롭게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법령은 바로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인데요. 그동안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새롭게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4월 3일부터 이러한 이점이 좀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세계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외국인들도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국내에 이제 입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호법에서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에 6개월간 거주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도 그 외국인과 그 외국인과 그 재외국민은 지역 가입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체류를 했어야 되는데 지역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제한이 없어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직장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를 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가 배우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또 유학 등 일정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과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직장 그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도록 보완 조치도 함께 마련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1년에 약 121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외국인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공정성 있는 자격관리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법령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과 가격이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가운데 대체과일로 꼽히는 수입과일들의 가격도 연이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파, 사과 가격이 총선 이슈로 대두될 만큼 먹거리 물가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일 텐데요.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법안이 좀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좀 추가됐을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대파가 이제 최근 네, 그렇죠. 정치권의 선거에서 네네. 최대한 이슈가 부각될 정도로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각한 네, 상태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관세법 그 제71조 제1항에서는 그 원활한 물자 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 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해서 기본 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그 가격이 급등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대파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4월 한 달 동안 0%로 인하하고 만다린, 두리안, 파인애플 주스에 대해서도 6월 30일까지 수입 할당 관세를 5%에서 10%까지 낮춰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체과일 수입을 확대를 해서 현재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격이 급등한 그 사과, 배 등의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인데요. 저도 사실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시장에 나가서 과일 가게에 네네. 가서 깜짝 놀란 게 사과 2개에 5,000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재래시장에서. 네네. 그래서 좀 이러한 그 물가 급등을 좀 막기 위한 조치로 생각이 되고요. 네네. 하루 빨리 먹거리 물가가 좀 더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과 10,000원까지 하는데도 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어떤 농민들의 반발이 좀 거센 만큼 서민 생활 물가 안정과 농민들의 가격 부담 사이의 어떤 간격을 좀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법령은요. 지방재정법 일부 제정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죠. 근데 그동안 원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좀 미비한 보상 수준에 대한 지적이 해마다 꾸준히 좀 제기됐습니다. 네. 그렇죠, 변호사님? 그래서 마침내 이번 달 좀 1일부터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서도 화력,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배분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화력,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자치구에 배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 자원 시설세는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서만 배정을 할 수가 있고 자치구는 제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군, 자치구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 시설세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만 그 화력 발전소, 원자력 그 발전소가 부담하는 지역 자원시설세가 부담을 했고 실제로는 자치구에는 전혀 배정이 되지 않아서 특히 또 인근 주민들은 그러한 그 화력발전소 또 원자력발전소가 부담하는 어떤 비용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없었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법 개정으로 원전 인근 지자체들도 방사능 방제 대책 마련 등 원자력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네. 화력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를 좀 주민들이 좀 배분 받아서 조금 더 이득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 발전소가 좀 위치했었던 원전 지역 자치구들이 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좀 사회적, 행정적 부담이 덜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요, 예. 저뿐이 아니라, 네. 한 70에서 90대 노인들이, 네, 70에서 90. 예. 예, 지자체죠, 지자체. 예. 지자체에서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표현을 잘못하겠는데, 네네. 허위 공문서로 해서 다 이제 집을 다 뺏기고, 네, 집을 뺏기셨어요. 쫓겨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정보 공개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 정보 공개를 했더니, 네. 이제 전부 허위 공문서라는 게,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검찰청인가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 관할 검찰청에다가 네. 고발을 하면 된다고 해서 관할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 고발했더니 이제 담당 검사님이 네네.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하셨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니죠, 우편물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관할 경찰서에서 이제 고발인 조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관할 경찰서 수사관님께서 저한테 검찰청에 보냈으니까 네네. 곧 연락이 갈 겁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검사님이 바뀌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검사님이 저한테 저기가 왔어요. 네네. 뭐죠? 증거불충분. 네.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한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누가 봐도 네. 화면에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고등검찰청에다 항고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도 이렇게 뭐라고 하셨더라? 뭐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또 기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변호사님 여기저기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거 관청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네. 3심은 절대 가지 마라, 거기까지 가면 끝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없이 이제 민원을 제기하고, 네. 제가 대한민국에 하여튼 제가 가볼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네. 이대시도 해보고, 네네. 서울시청도 가보고, 청와대도 넣어보고, 네. 국민청원도 하고, 네. 국민신문고 이런데 다 했어요. 네. 근데 그걸 결과를 보니까 네. 그게 제가 고발한 검찰청으로 다 내려보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네. 법을 빨간불이면 쓰고 네. 파란불이면 가는 겁니다 하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만 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상식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보다가 제가 실수를 했는데 네. 실수를 한 걸 저더러 다시 조사를 하라면 제가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상담자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걸 상담자님. 그 사람들은 자꾸
상담자님 들리시죠? 예, 들리시죠?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어떤 뜻인지는 저도 이제 법조이니까 다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예, 예.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할 텐데 예, 옆에서 또 김배년 변호사님 좀 듣고 계셨거든요. 제가 좀 내용 예, 좀 예. 정리를 하자면 이 내용이 맞는지 한 번만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어쨌든 지자체에서 일자리를 집을 뺏기고 좀 쫓겨나는 거가 그 지자체 공무원들의 어떤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인해서 네네. 뭔가 집을 뺏기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위법사항을 발견을 해서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셨고 고발인으로 고발을 하셨고 그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청으로 올라갔는데 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불기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것에 관련돼서 항고를 했는데 항고가 기각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 결과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기관들 뭐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청,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등의 청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나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 결과를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 그리고 제가 좀 뭐 다른 걸로 더 구제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아, 그렇죠. 예, 아니, 알겠습니다. 저는 네네. 재판관 앞에 같이 그 네네. 검사님하고 쓰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옆에서 김배년 변호사님 듣고 계셨으니까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김변현 변호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지자체 공무원의 그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인해서 집을 뺏기고 쫓겨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검찰에 고발을 하시고 지금 처분서를 받으셨잖아요. 예. 거기에 어떤 죄목이 기재가 되어 있었던 건가요? 어디요? 아니, 제목이 없어요. 그냥 증거 불충분해요. 죄목이 있고 증거 불충분이 네, 있거든요. 제목이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했더니 네. 그거에 대해서 혐의 없음, 뭐 증거 불충분 아이, 이렇게 나왔을 텐데. 저는 그런 거 뭐 제목 이런 거 받지 않고요. 네. 네. 저기만 제가 다시 그 관할 경찰서에다가 그 수사 기록 정보 요청을 했어요. 정보 공개 요청을. 네. 그랬더니 그게 검찰로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할 검찰청에다가 또 제가 그 정보 공개 그 기록 수사 기록 일지를 정보 공개 요청을 했더니 수사 기록 목록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 수사 기록 목록에 보니까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 이런 게 있고 공무원 범죄 수사 상황 통보 이런 게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왜 제가 뭐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법을 모르고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예. 있는데도 이것이 증거 불충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외에도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너무 어이가 없는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네네네. 그런 처분이 있어서 제가 이건 뭐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거 한다는 게 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네네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예.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 제가 조금 이제 지금 어떤 죄로 고소를 하셨고 구체적으로 제가 고발한 거는요. 네. 제목은 뭐 허위 공문서 및 네. 허위 공문서 작성인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 남용 네. 네. 이렇게 구청장을 고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을 고발하셨다고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고소와 고발이 있는데 고소는 이제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이제 피해자가 아닌 이제 제3자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요? 제가 네. 모르고 고발장을 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뭐 고소든 고발이든 뭐 형식은 상관없으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 상담자님께서 피해자인지 혹은 또 피해자가 아닌 이제 제3자인지 이제 판단을 해서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이제 고소인지 고발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검찰에서는 2대 범죄,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사법실서 저해 범죄 이렇게 세 가지 위주로만 지금 직접 수사를 개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실제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청에 고소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경찰서에 다시 내려보내서 경찰서에 네. 실제 이제 수사를 했던 것이고요. 네. 다만 경찰에서 바로 어떤 불송치 처분이나 이제 하지 않고 지금 검찰에 송치를 한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검찰에 그 어떤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송치를 지금 한 것으로 보이고 네. 검사가 이제 그것을 검토를 한 결과 특별히 어떤 혐의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고를 하셨고 네. 고등검찰청에서도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직접 어떤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통상은 다시 수사를 했던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내서 저희가 이제 재기 수사라고 하는 그 수사를 이제 다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검찰청에서는 이제 재기 수사 없이 직접 그 항고에 대해서 이제 기각 처분을 이제 하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네요. 네. 그 다음 절차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제 3심 절차를 이제 가셔야 되느냐 아마 이런 걸로 지금 아까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저는 그 왜 거기 그 top 검사들이 네, 뭐야 관할 검사들은 제가 만난 그 첫 번분 빼고는 다 그걸 덮는데 전전긍긍했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거기 검찰청에 가서 검사장님을 면담을 요청을 했는데 계속 네. 검사님들이 바뀌어요. 그분들은 네. 다 그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조금 저는 그 검사님하고 재판관 앞에 가서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예, 예,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좀 감정적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빼주시고 저희 변호사님이 시간이 막 많진 않으니까 예. 상담 내용을 좀 들으시고 도움을 좀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금 이제 구청장을 고발을 하셨다가 지금은 네. 이제 수사했던 검사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사 네네. 검사도 다시 좀 고발을 하고 싶으신 그런 생각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그 2000년부터 그 고위공직자 예. 그 수사처가 지금 신설이 되면서 판사나 검사에 대한 어떤 그 불법 행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수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검사에 대해서 어떤 위법 행위가 있다라면 네. 거기에 이제 신고를 하시고 예. 수사를 받도록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판사 앞에 같이 서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돼서 그것이 예. 이제 기소가 된 다음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를 이제 전제를 하시는 것인데 예. 아직까지는 지금 어떤 혐의가 이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게까지 지금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지금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검사에 대해서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항고 기각 처분을 받으신 것이 언젠가요? 다르죠. 최근입니까? 2000년 제가 2월 18일 날 해가지고 아마 4월이나 5월에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니네요. 아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재정시청 우리가 이제 고등검찰청에서 이제 기각 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법원에서 그러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처벌을 해야 될 사안인지 재판해봐야 될 사안인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재정 신청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것도 일정 기간이 있어서 이미 그 기간은 이제 도과를 하신 것으로 보이시고요. 다만 고발인은 기본적으로는 재정 신청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범죄 중에 직권남용에 관한 죄는 고발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당시에 시간을 지키셨다 그러면 아마 재장 신청도 가능하셨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이미 이제 시간이 좀 도달하셔서 더 이상 그것을 다투실 수는 없는 상태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해보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권익위원이고 안 한 데가 없습니다. 네. 예, 이제 그 공무원들의 이제 부패 신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공익 신고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곳에서 그 민원을 제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 이제 신고자의 이제 비밀이 보장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우리 상담자님이 나서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한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저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상담을 꽤 이제 했었는데요.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가지고 오시기도 하세요. 다만 지금 이미 이제 권익위원회 한번 신고를 하셨다고 하시면 거기서도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특별히 더 이상 수사를 하거나 그러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남으신 내용들은 지금 검사에 대해서 지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한번 고발을 해보시는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상담자님. 네네. 네, 들으셨는데 어떻게 예. 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조금 이따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잘 네. 뭐 이렇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네. 자세히는 못 하겠고, 네네. 혹시 제가 그 상담을 예예.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는 우선 방송 중이니까 방송 중으로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어떤 더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거나 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네. 주변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좀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까지 주신 질문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얘기를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네네네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해주시죠. 예예예. 네네. 제가 하도 검사님들이 예예.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가 억울하냐 이렇게 올 줄 알았더니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른 범죄가 있는데 예.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 이적지 조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것도 그럼 예를 들어서 예예. 제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면은 예. 지자체 접수대장 있잖아요. 수발대장. 예, 그렇죠. 수발부. 이런 걸 다 훼손해가면서 내용도 바꾸고 예. 이런 거 또는 온라인에 네네. 제 온라인 패스워드를 마음대로 바꿔서 내용을 예. 바꾼다든가 네. 이런 것은 아직 고발도 안 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은 어때 변호사님 고발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상담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가지고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은 안 되실 것 같지만 네. 지금까지 질문 주신 것만 우선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항고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재항고를 하거나 아니면 재정 신청 이제 검찰에서는 검찰을 못 믿으니까 사실 아까 김변호 변호사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우리나라 제도에는 이제 항고가 기각되면 검찰 말고 법원에서 한번 판단해 달라고 하는 재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신청 기간이 있는데 그 재정 신청 기간을 지금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기간이 도과돼서 재정 신청은 못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한번 해보는 게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결과를 아까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만 결과가 나와서 좀 안 좋게 그냥 기각 처분이 난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상담자님? 아니 그게 아니고 전부 예. 거기 관할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네. 예, 예. 대검찰청에서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이제 청와대 신문고나 이제 여러 가지 네. 이제 기관들의 민원을 제기를 하셔도 결과적으로 이제 소관청으로 다시 예, 그것이 예.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그렇게 다시 넘어가게 되고
검찰에서 다시 이제 그의 결과에 대한 이제 답변을 갖다가 예. 주어서 그것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원기관에 이제 중복적으로 하시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소관청에서 네. 담당을 예, 하신다는 예.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아, 같습니다. 그게 너무 네, 네, 네. 억울했습니다, 검사장. 네, 지금 너무 많이 억울해서 네. 계속 네. 이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해결책을 어느 정도 제안을 해드리는 방송이니까요. 저희가 네.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여러 가지들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네. 고발하는 거 말고는 이제는 뭐 다른 제도적인 절차는 없는 것 같다. 뭐 어떤 네.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라고 김변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상담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오늘 상담은 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좀 다양한 부분들을 다 고려하셔서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상담자님께서 지금 아직도 억울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네. 잊지 말고 좀 기억해야 할 거가 있다면 좀 한마디 해주시죠. 그 검찰의 항고가 이제 기각되는 경우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서 우리 그 최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달라고 하시는 재정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공무원의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 두셔서 그러한 방법도 고려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수사기관에 대한 불만 사항들이나 어떤 조사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신 국민들께서는 방금 김변희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재정신청 제도나 혹은 항고, 재항고 아니면은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공수처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절차 부분을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였는데 언젠가부터 사이가 멀어졌어요. 속상한 마음에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 그만 스토킹으로 고소당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성실하게 조사받고 재판받으며 제 잘못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당연히 연락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 다녔어요. 그럼에도 지인과 제가 같은 직종에서 근무할 뿐만 아니라 직업 특성상 마주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그러한 행위까지 모두 추가 스토킹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업무상 본인이 먼저 연락을 했음에도 자신이 2차 가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인을 만날 때마다 또다시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보통은 좀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 의해 좀 스토킹이 이루어지고는 하잖아요, 변호사님. 네. 근데 이렇게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이더라도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좀 예.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스토킹 행위라는 것이 사실 외국어죠. 예. 낯설죠. 그렇죠. 법령에도 사실은 이렇게 스토킹 행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어떤 우리 국어로 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 스토킹 행위라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막아서는 행위, 또 주거,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네. 전화 등 전송통신망 등으로 말, 글,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물건들을 두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포감이나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다소 좀 포괄적으로 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령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세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스토킹 범죄는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대부분 원래 알고 있던 면식범, 네. 즉 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네. 다수입니다. 네. 가까웠던 연인이나 네.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된다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연을 좀 보면 과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셨는데요.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떤 과정들이 좀 진행될까요? 처벌 수위도 좀 함께 알려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이제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수사기관에 이제 조사를 받게 되죠. 고소인이 주장하는 스토킹 행위가 있었는지, 범죄 사실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우리가 스토킹의 행위의 어떤 정의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스토킹 범죄는 몇 가지 특수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스토킹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게 되고요. 피해자에게는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를 신청할 것인지를 안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가 긴급 응급 조치를 요청을 하게 되면 피의자에게 1개월 이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사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검사에 청구해서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는 잠정 조치라는 것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또 심지어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또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검사는 약식 또는 정식 규소를 통해서 법원의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고요.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통상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함께 병과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총체적으로 좀 잘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긴급조치,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혹은 잠정 조치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라면 좀 지금 피해자분이요 계속적으로 2차 가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여러 번 원치 않는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까요? 네,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그 스토킹 범죄나 이런 것들을 민사적인 접근 금지 가처분으로 많이 이제 해결을 했는데 사실 현재 지금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는 이미 그 긴급 응급 조치나 이제 잠정 조치에 사실상 과거에 민사로 우리가 청구하던 접근 금지 가처분 내용이 다 들어 있어서 현재 스토킹 처벌법의 그 시행 이후에는 과거처럼 민사적인 어떤 그 가처분 이런 것들을 할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러한 그 신청을 충분히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스토킹 행위라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반복적으로 공포감을 이제 일으키는 행위라고 정의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 연락이나 업무 관계상 또 직종 관계상 만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정당한 이유로 좀 주장하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어쨌든 업무적으로도 계속 만나야 되는 사안이다.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서 김변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담자님께서는 이런 정당한 사유를 조금 얘기를 하셔서 조금 이 상황을 좀 구제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이메일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얼마 전 거래처에 방문했다가 한 건물의 복도를 지나갔는데요. 바닥이 엄청 미끄럽네라고 생각하자마자 거의 180도를 돌면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은 건물 전체를 청소하는 날이었고
바닥에 액체 왁스가 엄청 뿌려진 상태여서 여느 때보다 심하게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청소 중이라는 팻말 하나 없고 무턱대고 청소를 진행한 것이 너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저는 이 사고로 인해 엉덩이 뼈가 골절돼서 전치사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상해를 입으셨어요. 앉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거나 서 있어야 해서 업무의 효율도 무척이나 떨어진 상태인데요. 누구를 상대로 피해 보상 청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좀 적용된다면 어떤 항목 적용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형사적으로 또 민사적으로 양쪽으로 다 생각을 해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형사적으로는 이제 과실치상, 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네.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 266조에서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한 상해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죄, 즉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돼서 합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타인의 그러니까 과실로 타인의 그 신체에 손해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청소 중이라고 좀 팻말 등으로 고지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도 좀 죄가 될까요? 건물의 그 점유자, 네. 소유자는 그 건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을 갖춰야 될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이제 책임이 네. 있습니다. 따라서 넘어질 정도로 미끄러운 상태라면 이것을 이제 고지할 이제 의무가 있었던 네.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과실에 해당이 네. 되고 이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예. 입힌 것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어떤 이런 책임을 좀 물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청소 업체가 아웃소싱 업체였습니다. 이런 업체를 상대로 만약에 좀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라, 고지 좀 해라라고 네. 얘기했는데 청소 업체 직원이 만약에 안 했다면 거기도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물론 실제로 청소를 한 행위는 청소업체 예, 예. 직원분이 하셨겠죠. 네. 따라서 직접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네. 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행위자에게도 물을 수가 있고 청소업체에게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서 어떤 민사적인 청구가 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용자 책임으로 어찌됐든 그쪽 업체한테도 좀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엉덩이 뼈 골절 상당히 심합니다. 사주 상해인데 여기에 어떤 당연히 만약에 보상 받는다고 하면 골절에 대한 치료비 전액 받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정확한 사실관계에서 조금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가 없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과실의 비율을 그렇죠. 갖다 나누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청소업체가 바닥을 미끄럽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편말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실제로 다칠 수 있도록 예, 예. 어떤 가능성을 네. 미리 예견했음에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겠지만 네네네. 행여 우리 지금 상담자분께서도 미끄러운 바닥을 조금 급하게 뭐 다니셨다든지 또 그것을 미리 인식할 수 있었는데 네. 그것을 또 살피지 못한 어떤 그런 과실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을 나눠서 서로 상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전액이 나오실 수도 있고 네. 우리 상담자분의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네. 그 비율만큼은 네. 우리 직접 부담을 하셔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 어찌됐든 만약에 이제 과실이 상대편 과실 한마디로 사용주나 점유자 혹은 네. 아니면 그 청소업체의 과실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면 위자료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위자료를 받기 위한 그다음에 아까 말했었던 치료비를 받기 위한 전체적인 소송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 어떻게 민사소송 진행하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치료비를 좀 청구를 당연히 하셔야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의 점유자, 또 소유자, 또 청소업체 직원, 또 청소업체에 직접 이렇게 지금 모두 다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그 건물주나 청소업체에서 모두 아마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할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 보험에서 만약에 그
보상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네. 가장 이제 빠른 방법이 될 거예요. 네. 될 거고요. 다만 이러한 이제 배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한다면 부득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는 어떠한 자료, 즉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이나 치료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한 서류 또 그 비용 이런 것들 이제 발급받으셔야 될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법원에다가 이런 자료를 첨부를 하셔서 소송을 좀 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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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미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책임보험료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으로 좀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상담자님께서 보내주신 상담 내용에 대한 해결책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 통해서 들어온 고민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중고거래 앱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가끔 앱에 명품백이나 고가의 옷들도 올라오곤 해서 눈여겨보고 있던 중 최근 아주 좋은 브랜드의 명품백이 싼 값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리는 서울과 울산으로 꽤 멀었지만 명품백을 갖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먼 거리까지 찾아갔는데요. 가격은 약 200만 원 정도였고 품질 보증서는 분실했다며 주지 않았지만 가방은 정상적으로 잘 거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백의 모서리 부분 가죽이 벗겨지기 시작해서 설마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모조품에 완벽히 들어맞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돈을 지불해 겨우 구매한 소중한 명품백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물건을 판매한 사람과는 현재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판매자를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모조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네, 상당히 네. 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경기도 좀 어렵고 해서 계속 중국 쪽에서 올라오고 저희도 이제 사건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명품 모조품 판매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요? 네. 이 상황처럼 이제 중고 거래를 빙자를 해서 예. 타인의 그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서 예. 속여서 이제 판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죄가 되겠죠. 예. 다만 지금 우리 그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는 실제로는 진품인 줄 알고 네. 지금 속아서 그것을 사신 거기 때문에 이게 판매자가 갖다 지금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네. 다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원래 다른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예. 것들을 이제 침해를 하신 것이라서 네. 모조품을 만든 사람은 그 네. 상표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네. 또 이미 이제 국내에 널리 알려진 그 타인의 성명, 상호, 네. 또 어떤 포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정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제방지법에 따라서 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사안에 있어서 사기죄 혹은 형법상 사기죄, 그다음에 상표법 위반, 네. 그다음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로 저는 의율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직접 가서 사실 받은 거예요. 근데 네. 연락이 끊겼다는데 좀 합법적으로 판매자를 좀 찾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네. 판매자의 어떤 이제 알고 있는 개인 정보 이상은 그렇죠. 지금 뭐 따로 예. 그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기 때문에 네네.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예, 예. 수사를 일단 요청을 하시는 네.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사기죄가 네. 인정이 될 것 같고 네네. 수사기관에 이제 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확인을 해서 네. 지금 혐의자를 아마 파악을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인터넷에서 지금 이런 어떤 사기 범죄, 중고거래 사기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은데 명품 구입할 때 법적으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좀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지금 사기 피해를 당하셔서 이렇게 많이 좀 충격을 이렇게 받으실 것 같은데 네네. 명품을 좀 구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렇게 진품인 줄 알고 예. 사셨는데 이것이 가품이면 이것을 네. 내가 속여서 지금 그 재물을 갖다 편취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예, 예. 다만 모조품인 것을 알고서는 모조품을 사시는 경우도 네. 있으시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모조품이 실제로 어떤 진품과 동일한 어떤 기능이나 또 디자인, 성능을 가졌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는 없어요. 네. 모조품인지 알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상담자님께서 좀 해결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